이 바삭바삭한 떡은 뭘로 만들었을까? 이 검은 탕제는 고히라 하던가? 왜 이렇게 쓴 거야? 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차는 관우의 촉통화보다 빠르군. 박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수근수근하는 한국 청년들의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좌석이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느라 지쳐 간신히 구한 침대칸. 오르자마자 잠이 들었던 어젯밤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커튼을 살짝 열고 보니 긴 머리를 틀어 올리고 치렁치렁 늘어지는 흰 옷을 입은 동양인 청년들이 옆칸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동양 청년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그들 옆칸에 타고 있는 거지? 얼마 전에 세계 선교 평론에서 읽었던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했던 한 조선인의 간곡한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미 일본에 나가 있는 학교 선배 맥클레이 선교사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박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청년들과 꼭 이야기를 나눠보리라. 그는 옷을 갈아입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조선의 보빙사절단 청년들의 옆칸에 타게 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한국 땅의 첫 선교사들이 내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목사이자 대학 설립자인 존 가우처 박사입니다. 1편에 잠시 언급했는데요. 한미조약이 맺어짐으로써 한국과 미국은 혈맹의 유대관계가 시작되었고 미국의 한국 선교도 이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약이 체결되자 루시어스 풋 공사가 1883년 서울에 와서 그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조선 정부도 이에 대한 답례 사절단을 파송합니다. 민영익을 특명 전권 공사로 임명하고 20대 젊은 청년들로 사절단을 구성해서 미국에 보내죠. 이 사절단의 1차 방미 목적은 미국 대통령과 한미 외교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미국과 서구 세계의 정치, 문화, 사회 제도를 관찰하고 이것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보빙 사절단은 1883년 7월 미국의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제물포를 출발, 요코하마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사절단은 기차편으로 대륙을 횡단해서 워싱턴 DC에 가는 중이었는데요. 가던 중에 존 가우처 박사를 만나게 된 거죠. 3일 동안을 그들과 같이 여행하면서 가우처 박사는 한국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책임자인 민영익과 가우처 박사는 통역을 두고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가우처 박사가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두 나라 사이에 근본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민영익은 근본적인 교류가 교역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인들끼리 오가는 것을 말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가우처 박사는 신중하게 병원을 짓고 학교 세우는 일을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민영익의 관심에 가우처는 사명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가우처는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1883년 11월 감리교 해외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보내서 한국에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선교 자금 2,000불을 같이 송금합니다. 당시 2,000불이면 큰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액수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조지 헤버 존스는 그의 책에서 가우처 박사는 예언적 비전을 통해 한국 선교 기회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헤버 존스는 또한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했지만 훗날의 결과를 놓고 보면 전능자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때 미국 교회들은 라스와 루미스 선교사를 통해서 만주와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이 세계 선교 평론회에 기고한 선교사 파송 요청 편지도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감리교회는 아직 한국에 선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가우처 박사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박사는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 선배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면서 한국에 찾아가서 그 나라를 실지 답사한 후 선교 사업에 착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 감리교회 내에서 미뤄진 끝에 1년이 지나서야 선교사 파송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우처 박사는 5,000불 기부 약속과 함께 서신을 한 번 더 보내면서 조선 선교를 재촉합니다. 가우처 박사의 기부 약속은 선교위원회를 한껏 고무시켰습니다. 이에 호응해서 조선 선교를 위해 8,100불이 추가로 배정됩니다. 감리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선 선교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미국 최대 기독 주간지인 Christian Advocate 편집장인 제임스 버클리 박사에게도 알려집니다. 그 해만 하더라도 Christian Advocate는 한국 관련 기사만 무려 15편을 실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조선 선교를 격려하는 뜨거운 반응이 미국 각지에서 일어났고요.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은 가우처 박사의 기부 의무에도 더 많은 액수가 선교 헌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주 슬로컴시가 1,000불을, 익명의 부자가 1,000불을 보내는데 그 돈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9살짜리 소녀의 9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교 자금이 여기저기에서 모금되면서 감리교 선교회는 조선 선교에 속도를 낼 수가 있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감리교 해외 선교부는 일단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맥클레이 목사 부부를 한국으로 보내서 사정을 조사하게 한다고 결정합니다. 가우처가 나온 디킨슨 대학의 20년 선배인 맥클레이는 1847년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로서 이미 크게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우처는 맥클레이가 중국과 일본에서도 학교를 세울 때마다 거액의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부인인 메리 여사가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남편 가우처 박사의 사역에 기꺼이 바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나중에 가우처 박사는 한국을 6번이나 방문해서 배제학당의 설립과 이화학당과 연세대학의 전신인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에도 막대한 공헌을 하는데요. 가우처는 부지 매입과 건축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하고 맥클레이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내고 일을 진행해서 이처럼 선후배는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 동아시아 선교를 힘있게 개척해 나갑니다. 사실 맥클레이는 1848년 중국에 도착한 직후 조선 어부들을 복주거리에서 보고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이미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1882년 일본 선교를 하고 있던 맥클레이는 한 한국인 고위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급진개화파 지도자인 김옥균이었습니다. 김옥균의 요청에 따라 그를 비롯해서 한국 청년들이 맥클레이 부인에게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김옥균과 교제하면서 그는 더욱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또한 맥클레이는 이수정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한글판 선교 문서들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에 해외 선교부와 가우처로부터 요청을 받자마자 맥클레이는 지체하지 않고 한국 방문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죠. 1884년 3월에 가우처의 편지가 맥클레이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한국의 기독교 선교의 문을 여는데 자신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맥클레이의 방한 목적은 분명했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선교 허락을 받는 것이었죠.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보수 진영과 개혁파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 저변에는 급진적 개화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클레이는 국왕의 선교 허락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요직에 있는 리더들과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방문 기간의 반이나 되는 일주일이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서야 맥클레이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채용한 통역 겸 안내인이 알고 보니 정부의 보수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맥클레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진행을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힌 상황 속에서 맥클레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는 외교 통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 푸드 공사는 마지못해 하는 태도로 외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러자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교의 실무 담당자가 바로 김옥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나눈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김옥균은 일본에서 맥클레이 부인에게 영어를 배운 제자였어요. 당시 김옥균은 거의 매일 승정원에 나가서 고종과 국사를 논할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었는데요. 그를 만났을 때 맥클레이는 인간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맥클레이는 우선 병원과 학교 사업부터 하겠다는 내용의 선교 허락 요청을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국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그것은 물줄기 같사오니 주님께서 어디로 드시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맥클레이는 마침내 확답을 받게 됩니다. 주상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날이 1884년 7월 3일 한국 조정이 기독교의 문을 연 날입니다. 비록 교육과 의료 사업으로 범위를 제한했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심장한 날이지요. 일본에 돌아온 후 즉시 맥클레이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 허락에 대한 소식과 함께 한국 선교의 시급성을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미국 선교본부에 보냅니다. 선교본부는 이 맥클레이의 편지를 받고 나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를 호소하는 글들을 복음세계라는 선교 잡지에 실었어요. 독자들은 선교 헌금을 보내왔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미국 북감리교회로 하여금 한국 선교의 첫발을 딛게 해서 1884년 말에 목사이며 의사인 윌리엄 스크랜튼, 그의 모친 메리 스크랜튼, 그리고 아펜셀러가 한국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입국하게 되어 이처럼 한국 선교의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는 중요한 사건들과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보빙 사절단이 가우처 박사를 기차간에서 마주치게 된 일, 가우처가 맥클레이에게 한국 선교를 위한 답사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서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인 일, Christian Advocate 편집장인 버클리가 여러 편의 한국 선교 관련 기사를 싣고 감리교 선교부의 한국 선교 계획에 대한 기사를 실었던 일, 이에 반응해서 미국 안에서 엄청난 양의 선교 헌금이 모금된 일, 또한 맥클레이가 한국에 와서 국왕과 연결되고자 할 때 과거에 일본에서 교분이 있었던 김옥균과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국왕의 윤허까지 받게 된 일, 이토록 모든 시간과 인물들을 완벽하게 배치한 손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렇게 잠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만나요.